전 세계에서 제일 심각하게 이런 기후 위기로부터 위협받는 나라가 한국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계 대공황의 유령이 지금 어슬렁거리고 있다. 아직까지 저는 건재하다고 보고 앞으로도 뭐 최소한 20-30년 계속 건재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미국은 중국에 비해서 굉장히 젊은 나라예요. 그리고 사실 지금 뭐 기후위기 이것도 4대 4가지 뉴노멀 중에 하나로 좀 짚어주셨는데, 기후위기가 뭐 많이들 얘기가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도 와닿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게 앞으로 우리 현실에 좀 직접적인 영향을 좀 주는 시기까지 가까워져 온 걸까요, 지금? 그러니까 선진국 중에 기후위기를 제일 체감하지 못하는 나라가 제가 볼 때는 미국하고 네. 한국이 아닌가 싶어요. 미국은 워낙 자본주의, 자유시장 경제가 워낙 발달했고, 현재 더군다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 기후위기는 완전히 사기다, 네. 이렇게까지 하니까 대다수 그 미국인들도 이렇게 뭐 기후위기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유럽 사람들이 훨씬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유럽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데올로기 계속 만들어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디그로스, 탈성장 이데올로기까지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데, 아예 성장을 멈추자. 그래서 말도 안 된다. 작년에 제가 스페인에 가서 거기 탈성장학회 디그로스 컨퍼런스에, 이콜로지컬 이코노미스 컨퍼런스 같이 수천 명이 모였는데 저도 가서 발표하고 그랬는데, 이건 말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사실은 이 기후위기, 지구온난화에 이렇게 크게 실감하지 못해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 기후가 비교적 괜찮아요. 아직까지는. 기껏해야 우리가 너무 환경이 나빠요 하는 건 뭐예요? 공기가 나쁜 것, 네. 미세먼지가 심한 거, 이런 정도잖아요. 그게 기후위기에서는 사실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제가 볼 때는 두 가지예요. 특히 우리나라와 관련해서. 첫 번째는 식량, 두 번째는 에너지. 무슨 말이냐면, 이 기후위기라고 하는 것, 지구온난화라는 것은 전반적으로 대기권 온도가 뜨거워진다. 그래서 뭐 산업화 이후에 이것이 뭐 1.4도 이상 이렇게 더 네. 상승했다. 앞으로 더 빠르게 상승할 거다.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그럼 따뜻해지면 그럼 뭐 저쪽 북극에서는 그러면 뭐 이 빙하가 녹고 그러니까 농사도 더 지을 수 있고 뭐 그러니까 더 좋을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적어도 해수면이 막 높아져 가지고 뭐 섬나라는 일부 그러한 땅이 사라질 수도 있지만, 농사 짓는 땅은 뭐 면적이 줄어들지 않고 더 좋을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데, 그게 아니에요. 왜 그렇지 않냐면, 이게 사실은 지구 온난화, 그게 표현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후 위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이게 기후가 그야말로 옛날엔 굉장히 온난화 되었는데, 기후가 온난화 되지 않고 이게 막 그야말로 더웠다 추웠다가 가물었다가 막 엄청난 폭풍우가 왔다. 지금 전 세계가 그렇잖아요. 네. 엄청난 산불도 있고 추웠다 더웠다가 이렇게 되니까 농사를 못 짓는 거예요. 농사를. 마치 우리가 지금 29만 년 정도를 우리 사피엔스 인류가 그냥 원시 수렵인으로 살았던 이유가, 사실은 그때는 똑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때는 기후가 도대체 농사를 지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근데 1000년 전, 12000년 전쯤에 기후가 좀 따뜻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따온 그런 열매를 먹고 버리니까 거기서 뭐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렇게 정착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건데, 그러면서 그때 이제 지구 온난화가 있었어요. 네. 그때는 서서히 진행된 거죠. 이번에는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한 100년 동안에, 사실은 뭐 산업혁명 이후라고 하지만 진짜 가속적으로 이렇게 지구온난화가 진행된 것은 지난 100년, 어쩌면 50년밖에 되지 않아요. 빠르게 이게 지구온난화 막 진행되면서 기후가 막 광폭으로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를 못 짓게 되는 거예요. 옛날 지구온난화는 자연적인 그런 현상이었고 서서히 진행됐기 때문에 농사 짓는데 굉장히 좋은 환경이었지만, 지금은 인간이 만들었고 엄청나게 빠르게 진행되면서 이제는 광폭으로 막 기후가 변하면서 농사를 질 수 없다.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이 24%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다 수입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정확하게 이해하면 곡물 자급률이 한 24%예요. 식량 자급률은 뭐 50% 가까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식량이라면 거기에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직접 먹는 것만 생각하는데, 곡물 자급률은 우리가 가축, 우리 뭐 예를 들어서 소, 돼지, 뭐 닭 이런 거 키우잖아요. 그것도 다 사료를 수입하잖아요. 그것도 사실 다 포함을 시켜야 되죠. 왜냐면 그걸 수입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러한 축산업을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먹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확하게 보면 이 곡물 자급률을 따져야 되는데, 그게 한 24%밖에 되지 않는다. 나머지는 다 수입해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국제적으로 이 식량을 수출하는 그런 국가들이 농사를 질 수 없고, 그리고 축산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면
수출을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뭘 가지고 먹고 사는 거냐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힘든 문제고 또 더군다나 우리가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네. 결국 화석연료를 100% 수입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에너지를 돌려가지고 살고 있는데 그게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앞으로는 에너지 전환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보통 전통적인 화석연료 무슨 원유라든가 아니면 천연가스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계속 떼면서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우리 난방도 하고 그거 가지고 산업용 연료를 써가지고 우리가 그동안 계속 발전해 왔는데 그걸 계속 못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대체 에너지를 찾아야 되는데 이 좁은 땅덩어리에 그럼 전부 태양광으로 할까요? 아니면 전부 다 그러면 이 풍력으로 할까요? 어디다 갖다 다 그걸 설치를 해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는 안전한 원자력을 우리가 정말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 생각하면 지금 당장 피부에 안 와닿지만 전 세계에서 제일 심각하게 이런 기후 위기로부터 위협받는 나라가 한국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기후 위기, 네 가지 말씀하신 뉴 노멀 시대에서 좀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겠네요. 그리고 조금 더 구체화를 시켜본다면 지금 우리가 가장 좀 집중하고 있고 피부에 와닿는 문제가 이거 아닐까 싶어요. 트럼프 2.0 시대. 그러면서 세계 대공황의 유령이 또 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뭐 이전처럼 세계 대공황이 다시 한번 좀 반복될 수 있다라는 의미인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역사는 반복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네. 영어로 history repeats itself. 그러니까 계속 역사는 반복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네. 우리가 뭐 계속 새로운 것을 뭐 만들어낸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과거로부터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지 못하면 그럼 우리가 미래를 대비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 역사를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지난해 IMF 연례 총회에서 전 IMF 총재이기도 하고 현재 ECB 그러니까 유럽 중앙은행 총재인 라가르드 총재가 이야기를 했죠. 현재 우리가 마치 1920년대 세계 대공황 직전의 상황과 너무 비슷한 상황에 현재 처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대공황의 유령이 지금 어슬렁거리고 있다 이렇게 그분이 이야기를 했어요. 제 네. 이야기가 아니라 물론 제 책에도 그 썼고 구체적인 여러 가지 이제 근거를 들었는데 그분이 이야기한 것이 크게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뭐냐면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보호무역주의가 엄청나게 강화됐다는 거예요. 마치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하면서 지금 전 세계를 대상으로 지금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이게 정말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인데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재 상황이에요. 이것은 마치 1929년 세계 대공황이 터졌다고 하지만 1929년에 사실은 주식 가격만 떨어진 거예요. 실제 실물 경제상에서 경제가 엄청 나빠지기 시작한 것은 사실은 2003년부터예요. 왜 그랬느냐면 당시에 미국이 그때도 미국 대통령, 공화당 대통령, 후보 대통령이 네. 스무트 홀리 관세법이라고 해서 관세법을 이제 의회에서 이미 1929년에 그걸 갖다가 이제 통과시켰어요. 상하원 다 통과시켰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실제 이제 대통령이 사인하면 이제 그게 법적 효력을 갖게 되는 건데 그걸 이제 발효시켰는데 왜냐면 경기가 나쁘다고 이렇게 자기들 이제 실제 이제 상황이 나빠지니까 우선 미국을 보호하자, 미국 산업을 보호하자, 농업도 보호하고 제조업도 보호하자 그래가지고 관세율을 당시에 한 40% 정도 수준이었는데 평균 관세가 이걸 60% 수준까지 올렸어요. 네.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미 높았어요, 사실은. 근데 거기서 다시 또 40에 60을 올렸으면 굉장히 많이 올린 거죠. 이렇게 올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막 유럽 국가들도 다 보복 관세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무역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미국발 그러한 경기 침체가 전 세계적인 그러한 불황으로 갔고 그게 대공황으로 간 거예요. 그런 상황이 이제 첫 번째 요인이다. 지금도 그러니까 마치 그때 이제 어쩌면 라가르드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거라고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 그 얘기를 했는데 이미 그때도 이미 바이든 행정부라든가 그 전에 트럼프 행정부가 이미 시작한 그러한 세계적인 그러한 보호무역주의, 탈세계주의가 계속 너무 심화되니까 그것 보고 걱정스러워서 이제 한 얘기고요. 두 번째는 그 당시에도 엄청난 기술 변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우리가 산업혁명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산업혁명은 크게 뭐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뭐 이렇게 하잖아요. 2차 산업혁명은 뭐 기술 중에서도 이제 전기라든가 네. 자동차라든가 철도라든가 뭐 아니면 가전제품 이런 것들이 막 등장하던 시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열광하고 그쪽으로 막 투자금이 막 몰리고 이러면서 막 주가가 막 폭등하고 뭐 이렇게 된 거죠. 그와 비슷하게 현재 디지털 혁명이 막 진행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소위 이야기하는 뭐 M7, 매그니피션트 7 이게 다 뭐예요? 그런 디지털 혁명을 선도하는 기업들이잖아요. 그쪽으로 막 투자금이 막 몰리죠. 당장에는 수익이 안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막 몰리니까 이게 어느 순간에 너무 많이 가서 그러다 수익이 왜 안 나오지?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폭락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일부에서는 지금 그때와 다르다. 뭐 AI 혁명이 일어나고 그래서 엄청나게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했는데 과거에도 그때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당시에 사람들이 네.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지금. 그러다 폭 터졌는데 이번에도 좀 비슷한 상황이 아니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더군다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 길을 시작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빠르게 지금 그런 관세 전쟁을 현재 벌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쵸. 이게 좀 우리나라 같은 정말 소규모 개방 국가 입장에서 생각하면 더더욱 좀 걱정스러운 그런 환경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트럼프 2.0 시대에 좀 들어서면서 좀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해요. 미국의 우선주의 정책이 이제 국제사회의 달러 의존도를 낮추면서 뭐 달러 패권이 이제 종말이 찾아올 수도 있다. 뭐 이런 극단적인 얘기까지 하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달러 패권은 여전히 건재할 거라고 보시나요? 아직까지 저는 건재하다고 보고 앞으로도 뭐 최소한 2, 30년 계속 건재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 이런 전반적인 무역 거래에서 달러가 사용되는 비율이 한 90% 가까이 돼요. 그게 10년 전, 20년 전에도 그 정도 수준이었고 그게 거의 변하지 않아요. 다만 각국에서 소위 이야기하는 외환 보유고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네. 외환 보유고가 있잖아요. 한국은행에서 보관하고 있는 그 외환 보유고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4천억 달러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상당한 부분이 달러로 보유하고 있어요. 일부는 뭐 금으로 하고, 일부는 뭐 SDR로 하고, 일부는 유로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상당 부분이 이제 달러로 하는데 그 비율이 예전보다 좀 줄었어요. 예전에 거의 50% 가까이 됐는데 이제 한 40% 수준으로 이렇게 떨어지긴 했는데 그게 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달러 패권이 줄어드냐? 꼭 그렇진 않다고 생각해요. 어쩌면 미국도 그 비율은 좀 줄어드는 것이 더 좋다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현재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너무 거기에 다 이 달러를 자꾸 보유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달러를 많이 보유하려면 미국은 달러를 계속 공급해줘야 되고 달러를 많이 공급한다는 그만큼 미국은 무역 적자, 경상수지 적자를 많이 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트리핀 딜레마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러한 상황으로 계속 가지 않는 게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뭐라고 하지 않는다. 다만 지금 이제 G2라고 이제 새로운 G2죠. 네. 미국과 함께 이제 패권을 겨루고 있는 중국이 등장하면서 중국이 자체적인 어떤 그러한 패권을 더 강화하려고 하고 또 그래서 달러가 아니라 위안화를 중심으로 한 그러한 어떤 새로운 그러한 패권을 계속 구축하려고 하지 않느냐. 혼자는 하기 어려우니까 이제 소위 얘기하는 브릭스 국가라고 있잖아요. 네. 그 브릭스 국가들 뭐 러시아라든가 브라질이라든가 이러한 나라들 다 함께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어떤 스위프트를 대체하는 뭐 브릭스 브릿지라든가 브릭스 페이라든가 뭐 이런 걸 막 만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 생각하면 이건 그냥 두면 안 되겠는데 그래서 사실 경고장도 날리기도 했어요. 지난번에 아예 그 취임하기 전에 계속 뭐 그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니까 너희들 브릭스 국가들 말이야 이렇게 뭐 달러 패권을 약화시키고 너희들끼리 따로 뭐 하면 100% 관세를 부과할 거야 이렇게 네. 엄포까지 냈어요. 그렇게 했다는 건 그만큼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걸 굉장히 중요시한다. 그게 이제 한 가지 위협이고요. 또 한 가지 위협은 저는 이 크립토 커런시라고 생각을 해요. 암호화폐. 이 암호화폐가 등장하면서 그동안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무역 거래에 있어서 그 매개체가 이제 달러가 거의 90%라고 했는데 점점 더 사람들이 굳이 뭐 달러를 뭐 이용해요.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암호 자산을 가지고 쉽게 계산하고 이제 무역 결제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 우리나라도 공식 통계가 최근에 나온 거 제가 기억하는 거는 적어도 한 전체 무역 거래 중에 한 10% 정도는 다 이렇게 암호화폐로 결제했다. 뭐 그런 발표를 제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게 점점 더 늘어날 거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미국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역 거래에 있어서 달러로 거래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이제 줄어들어 버리면 좀 위협을 좀 느끼지 않을까. 다만 제가 10년, 20년, 30년 계속 갈 거라고 보는 게 그것을 알고 트럼프 행정부가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거잖아요. 미국을 그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겠다. 네. 내가 암호화폐 대통령이 되도록 하겠다. 또 한 가지 또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내가 비축하겠다. 이게 다 사실은 그러한 달러 패권과 좀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 책을 자세히 제가 써놨는데 네. 한번 읽어보시면 그러면 정말 세상이 이렇게 변하는 거 제가 크게 네 가지 변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 크게 변화하는데 예를 들어 디지털 사회로 변화하는데 왜 이게 암호화폐가 중요하냐면 생각해 보세요. 제가 네 가지 뉴노멀 중에 첫 번째 이제 디지털 사회로 전환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농업 사회로 전환하면서 화폐가 처음 등장한 거예요. 그 전에 물물 교환했잖아요. 네. 무슨 화폐요? 상품 화폐. 금화, 은화, 뭐 동화 이런 거죠. 그거 가지고 이제 거래를
했죠. 그러다가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 산업사회가 되니까 그때 이제 소위 이야기하는 법정화폐, 명목화폐가 등장한 거예요. 아, 이건 법으로 돈이야. 이렇게 한 거죠. 물론 한동안 이제 금본위 제도 해가지고 금과 이제 태환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이제 완전 끊어졌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말 그대로 정부가 중앙은행 이건 돈이야. 이거 가지고 써.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그걸 믿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산업사회가 이제 끝나고 디지털 사회로 전환하니까 화폐도 바뀔 거다. 상품화폐에서 법정화폐로 갔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이제 그 아날로그 화폐가 이제 디지털 화폐로 갈 거라는 거죠. 그게 뭐냐?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 네. 그게 CBDC죠.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또 하나는 개인이 발행하는 그러한 암호화폐. 대표적인 것이 비트코인. 이런 거잖아요. 근데 CBDC는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건 안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 이걸 하면은 결국은 중앙은행이 아니 정부가 모든 것을 다 들여다보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서 발행했으니까 이걸 전부 다 사람들한테 개인들한테 다 이걸 디지털 지갑에 다 보내줬어요.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쓰는지 다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 그야말로 이거야말로 이제 정부가 중앙은행 빅 브라더가 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감시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니까 이건 안 된다. 그러면 그 대신 뭐 중국 같은 이런 사회주의 국가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죠. 그거 하면 너무 통제하기가 좋으니까. 그러니까 뭘 하느냐. 그래서 암호화폐 같은 걸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암호화폐 대표적인 것이 비트코인이다.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이 그게 뭐 개인인지 아니면 그룹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거야말로 정말 익명성이 보장이 되고 탈중앙하고 그리고 또 완전히 분산 거래를 해가지고 그야말로 모든 사람이 투명하게 거래를 아주 빠르게 할 수 있으니까 네. 이거 해볼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고 더군다나 이제 그것 말고 이것과 전혀 다른 형태의 그러한 암호화폐가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잖아요. 그런 스테이블 코인이 막 등장하게 되면 이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하고 이게 연계가 돼 있잖아요. 1대1로 USDT라든가 USDC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애들은 사람들이 아까 제가 돈을 뭐 쉽게 보내고 봤는데 비트코인으로 보내진 않죠. 보통 USDT, USDC 이렇게 보내면 딱 보내면 거기서 걔들은 사실은 그런 디지털 신호를 팔고 달러를 버는 거예요. 그럼 달러 가지고 그 사람들이 뭐예요? 테더사가 그거 가지고 미국 국채를 사잖아요. 미국 국채를 사니까 미국 정부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만 국채 수요도 생겨나고 그러니까 국채 금리도 떨어지고 국채 금리가 떨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건 미국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 달러의 안정적인 그런 어떤 패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좋은 그러한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니냐 이렇게 현재 지금 보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미국이 여전히 패권을 유지하고 있기는 한데 자꾸 이런 갈등 상황이 전개가 되는 이유가 중국이 이런 압도적인 원래 기존의 1등이 미국이었었다면 압도적인 1등의 자리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중국이 미국을 이길 수 없는 이유가 그 디지털 화폐에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 추가적인 더 이유가 있다고 보세요? 그 디지털 화폐 때문에 뭐 그렇다 이런 것보다는 그거는 이제 결과로 좀 나타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그런 패권 경쟁은 피할 수 없는 그러한 패권 경쟁이다. 이건 뭐 보통 왜 투키디데스 함정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는 마치 왜 투키디데스라고 이제 그리스 역사학자가 그 당시에 펠레폰네소스 전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기존의 패권 국가인 스파르타 그리고 신흥 패권 국가인 아테네 간의 막 전쟁이 있었는데 그때 그걸 설명을 하면서 기존 패권 국가인데 신흥 패권 국가가 등장하면 전쟁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구나 뭐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 뒤에도 보니까 그러한 상황이 계속 반복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버드 대학의 정치학과 그레이엄 앨리슨 교수가 꽤 오래전에 썼어요. 사실 2017년인가 18년에 출판한 책인데 한국에도 출판되었는데 번역서로 예정된 전쟁이에요. 예정된 전쟁. 네. 그 예정된 전쟁에서 지난 500년 동안 뭐 패권 국가 간에 이렇게 서로 겨루음이 있었는데 무려 16번이나 했더라. 그 중에서 12번은 실제 완전 열전, 전쟁을 하더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대부분 이제 기존 패권 국가인데 새로운 패권 국가가 등장하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싸울 수밖에 없더라. 그래서 그런 상황이 현재 또 전개되고 있다. 이런 건데 그러면 누가 이길 거냐. 마치 구소련과 미국 간에 패권이 있었을 때는 소련이 완전히 이제 와해가 됐잖아요. 저는 뭐 그런 상황까지 갈 거라고는 보지 않는데 적어도 중국이 한때는 뭐 미국은 이제 추월할 거야 뭐 이렇게 이야기한 적도 있었어요. 2017년, 18년에 그때 PPP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 보면 경제 규모가 이미 중국이 미국을 이제 추월하고 있다, 추월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 시장 가치로 봐도 일반적인 이제 달러 환율로 이렇게 계산해도 이게 이제 20년대 말 30년대 정도 되면 그러면 완전히 중국의 GDP가 더 커질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최근에 와가지고 2020년 코로나 이후에 더 벌어지고 있어요. 사실은
경제력 규모가. 네. 그러니까 그때 전망 예측이 이제 틀렸다는 것을 일단 하나 볼 수 있는데 그 이유가 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미국은 중국에 비해서 굉장히 젊은 나라예요. 젊은 나라. 저는 인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중국은 지금 굉장히 빠르게 늙어가고 있어요. 왜 빨리 늙어가고 있느냐 하면 거기도 출산율, 합계 출산율이 우리나라만큼 나빠요. 우리나라보다는 좀 좋아요. 1.00명, 1.00명. 1.00명이면 합계 출산율 2.1명. 일반적으로 현재 인구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 인구 수준에 그 합계 출산율 수준의 절반밖에 안 돼요. 그래서 총 인구가 이미 굉장히 빠르게 줄어들고 있고 젊은 인구도 굉장히 빠르게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을 따라잡을 수 없다. 미국은 합계 출산율이 1.6명이에요. 거기다 또 전 세계에서 젊은 인구들이 서로 오고 싶어 해요. 네. 그러니까 젊은 나라다. 젊은 나라를 어떻게 늙어가는 나라가 이길 수 있냐, 첫 번째. 두 번째, 그래. 젊은 나라에도 애들이 다 공부도 안 하고 그러면 따라잡을 수 있잖아요. 근데 자, 인재를 누가 더 잘 키웁니까? 미국입니까? 중국입니까? 전 세계 최고의 대학이 다 미국에 있고 전 세계 최고의 그러한 연구를 하고 그러한 교육을 하고 그런 미래 인재를 키우는 게 다 미국이죠. 중국도 최근에 이제 많이 지금 따라잡고 있는데 중국이 미국을 추월할 거다? 그렇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가 미국이 젊고 또 더 우수한 인재를 또 키울 수가 있다는 거고 또 그거 말고도 제가 볼 때는 실제 이제 엄청난 패권 경쟁이 일어날 때 미국은 전략 자산을 네. 비트코인 말고 진짜 전략적인 중요한 자산이 두 가지가 있는데 패권 국가 하는 데에서 첫 번째는 뭐냐면 식량이고 두 번째는 연료예요. 에너지. 네. 자, 식량을 전 세계 누가 제일 많이 생산해요? 미국. 미국. 전 세계 누가 제일 많이 소비해요? 중국. 그러니까 중국이 전 세계에서 식량을 수입하지 않으면 먹고 살지 못해요. 미국도 수입을 많이 하긴 해요. 네. 그렇지만 그거는 자기들이 그냥 생산을 많이 하겠다고 하면 할 수도 있고 또 전 세계의 그 농산물 그 공급망을 다 사실은 카길 사업부터 시작해서 다 미국 회사들이 다 장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탁 목줄을 지울 수도 있다는 거고 에너지를 그러면 전 세계 누가 제일 많이 생산해요? 미국. 어느 나라가 전 세계에서 에너지 수입을 제일 많이 해요? 중국. 그러니까 거기서 목줄을 딱 잡아버리면 어떡할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어려울 거다. 또 네 번째는 미국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 시스템이 엄청나게 발전해 있고 거기에 자본시장도 엄청나게 발전해 있고 그래서 새로운 기술을 막 만들어내는데 제일 유리한 환경이에요. 중국은 지금 경제 발전 초기 단계에서는 이 공산당 일당 독재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점점 더 규모가 커지고 고도화되면 어떻게 그걸 해나갈 수 있겠냐는 거죠. 마치 우리나라가 1960년, 70년대에는 우리나라 경제 계획 이런 거 했잖아요. 경제 계획 5개년 계획. 이게 뭐예요? 경제 계획을 말을 바꾸면 계획 경제잖아요. 네. 사실 우리나라 계획 경제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그게 비효율적이어가지고 1997년 외환위기가 턱 터졌잖아요. 그러한 상황으로도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중국이 미국을 이긴다 하는 것은 그 네 가지 요인을 생각해보면 꼭 그렇지 못할 것 같다. 다만 최근에 뭐 딥시크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중국이 예상외로 빨리 따라잡는 건 틀림이 없어요. 네. 전 중국이 그렇게 해서 막 자멸할 거다, 무너질 거다 이렇게 완전히 무시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적어도 미국을 따라잡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